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오늘 설날이네요. 그렇죠. 주말까지 총 5일 연휴인데 방송이 올라가는 화요일 2월 17일 오늘이 바로 설날입니다. 톡토로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멀리까지 이동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때 여둘톡을 듣는 톡토로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연휴 끝나고 출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새해 복 많이 만드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2회 독도로독 카페 꼬마 합정점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오후 4시에 카페 꼬마 스마트 스토어에서 티켓이 오픈이 되었고 1분 컷으로 매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 잘 작동이 되는지 시간 맞춰서 들어갔는데 4시 1분에 이미 매진되었습니다가 뜨더라고요. 신청에 성공하신 톡토로들은 2월 24일 화요일 저녁에 카페 꼬마에서 뵙고요. 이날 저희가 7시에 독도로독 행사는 시작하긴 하는데 입장 제한 같은 건 없으니까 좀 일찍 오셔서 음료도 미리 받아 놓으시고 책 읽을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소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독도로독에 참여하고 싶은데 티켓팅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 꼬마 스마트 스토어를 종종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카페 꼬마 인스타그램에 프로필로 가시면은 쉽게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둘톡 179화는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톡갈 한번 하고 시작해 볼까요? 이거 근데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게 맞나요? 대충 해요.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79화는 건강이라는 환상입니다. 둘, 톡토로 파워. 우선 저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갱년기 생중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새롭게 나타난 몸의 어떤 현상이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몸이 너무 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땀도 막 나고 근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괜찮아져. 이게 몇 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도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갱년기 증상의 하나라고 하고 심한 경우에는 뭐 10년 이상 이걸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지. 그러니까. 아, 정말 짜증납니다. 톡토로 여러분. 지난번에 저희 13화? 메이의 새빨간 비밀 얘기를 하면서 30년째 생리 중이라니 그런 대화를 나눴잖아요. 우리가 평생 30년 넘게 꾸준하게 한 게 뭐 있냐. 생리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때 나눴었는데 그때 제가 이게 약간 불순해졌다가 다시 또 정기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이후로 한 몇 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 작년 연말부터 몇 개월 되지 않았죠? 특히나 제가 12월 31일부터 기록을 봐야겠어. 정말 놀랍게도 왔다 갔다 하면서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생리를 했습니다. 헐. 정확히는 31일부터 생리의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팬티 라이너가 필요한 정도의 이게 있다 없다 하는데 팬티 라이너가 없으면 조금 불안해지는 그런 정도로 열흘 정도를 보내고 12일부터는 본격 생리를 시작해서 1월 31일까지
무려 20일을 스트레이트로 생리를 했고 또 놀랍게도 생리량이 엄청 많아서 아이고. 제가 선우 씨한테 호소했잖아요. 나 중학생 때 같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아, 이때 진짜 힘들었어요. 빈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몸이 많이 지치고 생리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순대가 갑자기 너무 땡긴다거나. 몸이 이제 철분과 그런 피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게 20일을 보내고 났더니 정말 너무너무 지겨웠는데 내가 약간 미쳐버릴 것 같은 게 지금 2월 12일에 다시 또 그 증상이 시작된 거야. 한 열흘 쉬고. 미쳐버려 진짜. 아니 근데 완경 전에 생리가 이렇게 주기가 점점 짧아지다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생리 주기가 되게 불규칙해졌는데 진짜 이 미쳐버리겠는 알림이 뭐냐면 아이폰 건강 앱에도 내 생리 주기를 입력을 해두고 뭐 대충 언제쯤 시작하겠거니 그거를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 워치에 그런 알림 오지 않아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생리가 아무 때나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폰에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 다른 앱을 써서 안 해요. 그거 보면 너무 열받아. 일주일 안에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대. 이게 무슨 의미값이 있어. 그냥 일주일 동안 기분 나빠라 이거지. 아니 근데 생리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 영향을 받죠. 몸이 그렇죠. 찌뿌드드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게 완경기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더더욱 그렇겠지만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관절, 연결 부위들이 좀 느슨해지는 느낌. 근데 이 관절이 느슨해지는 느낌이 또 불안정성으로 이어지잖아요. 잘 접질리기도 하고 누워있을 때 내 몸 자체가 쫙 조립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풀어져 있는 느낌? 맞아. 그리고 온몸이 부어있는 느낌도 있고 뭐 두통이 심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죠. 그러면 인류의 절반인 여성이 생리를 하는 기간일 때 보통 한 달 중에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또는 그 기간 전에 PMS도 있고 그런 걸 포함해서 아주 건강한 사람이지만 생리주기 때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 생리하는 기간이 있지? 그 전에 PMS 기간이 있지? 또 그 전에 배란기가 있잖아요. 배란기 그렇지. 때 배란통도 심하잖아. 맞아. 그리고 그때 분비물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한 달 중에 대체 생리에 영향이 없이 멀쩡할 때는 언제냐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는 건강한데 생리 주기일 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런 영향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한 달에 꽤 많은 날짜를 그런 컨디션으로 지낸다면 이 사람은 건강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건강이라는 의미가 어떤 몸의 불편함이나 통증이 없이 완벽하게 100% 괜찮다. 이런 정의라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근데 완벽하게 모든 것이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맞아요. 저 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 10년 이상 된 얘기긴 해요. 제가 30대 때인데 그때는 달리기도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했고 갱년기 증상 같은 것도 나타나기 전이고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걸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로 이제 생리통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너같이 건강한 애도 생리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어떤 건강의 상태를 굉장히 단일하게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물론 제가 건강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몸에 증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떤 질병을 관리하면서 지낼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사람도 어떤 시기에 따라서 몸의 뭐 호르몬의 흐름에 따라서 몸이 좋지 않은 그런 주기도 있는 것이고 근데 건강한 사람과 안 건강한 사람 이렇게 무자르듯이 흑백 논리처럼 나눠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틀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도 무수한 어떤 스펙트럼으로 쪼개져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그것이 이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준다. 그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뭐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그걸로 삶의 질이 너무 저하된다거나 또는 대장 민감증으로 밖에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탈이 나거나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끼고 그래서 대외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라거나 그런 것들이 있죠. 저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셰익스피어가 저에게 준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셰익스피어한테 받은 게 있어? 위대한 유산? 제가 꼬리뼈 통증이 심하게 생겼는데 그 날짜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아니, 꼬리뼈가 정확하게 언제 이후로 아픈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때가 아마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엔티 라이브라고 있었잖아요. 그 영국의 내셔널 티어터에서 셰익스피어 연극한 무대를 녹화해서 이제 그걸 상연해주는 그걸 극장에서 상영하는 그거를 국립극장에서 해줘서 보러 갔는데 이안 맥켈런 경이 연기한 리어 왕이었어요. 그 공연 영상이 너무 좋아서 푹 빠져서 봤지만 그게 한 3시간쯤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국립극장 의자가 푹신하지가 않고 꼬리뼈가 점점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이안 맥켈런 할아버지가 저 나이에 저 대사를 다 소화하면서 저 연극을 하고 있는데 나 따위가 이렇게 앉아서 불평할 수 있나? 그래.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본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꼬리뼈가 오래 앉아 있으면은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비행기를 타고 오래 앉아 있는다거나 하면 꼭 좀 움직여서 걸으려고 하고 하는 게 거기 통증이 이제 정확하게 생겨서거든요. 근데 우리 어제 또 똑같은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다시 각색해서 만든 구로사와 아키라의 란이라고 하는 영화를 어제 봤는데 거의 3시간이었죠. 이것도 2시간 40분이 넘어가니까 지금도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또 꼬리뼈 통증이 온 거예요. 아이고. 이건 모두 셰익스피어 때문이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이 있는 이런 사람? 뭐 그렇게 따지면 진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제각기 고유한 어떤 취약한 부위, 아픈 증상, 안 좋은 기관들 이런 게 엄청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만성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족냉증으로 굉장히 일상생활이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가 너무 시려서 뭘 먹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뭐 종종 어지럽다거나 또는 자고 일어나면 담이 너무 잘 결려서 뭐 며칠씩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거나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더 나쁘게는 자신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여가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더 위험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제 좀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이 몸을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으니까 어딘가 예전 같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면서 깨닫는 게 진짜 예전에는 건강한 사람을 디폴트로 놓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잃는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진실이 아닐 뿐더러 건강하지 않아도 삶은 계속 되는 거고 근데 건강을 당연히 가진 것처럼 여기는 시각도 있었던 거야. 근데 요즘 생각해보면 건강이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삶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선우 씨가 진행했던 최지은 작가님의 그렇게 나는 다시 삶을 선택했다 북토크 70분의 독자들이 오셨는데 그 공간에서 그냥 봤을 때 뭐 척 보자마자 저 사람 아프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
그 공간에 건강한 사람 70명이 있다고 막연히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Q&A 시간이 되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그 질병을 앓고 있다. 나는 지금 항암을 하고 있다. 등등 자신의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토로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 안 보인다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쵸. 전제를 둔다는 거죠. 가정한다는 거죠. 저희 엄마 이옥선 씨에게 남동생이 둘 있어요. 저는 큰 외삼촌 댁에서 대학생 시절에 좀 지낸 적도 있고 그 큰 외삼촌은 잘생겼고 사람이 온화하고 그리고 평생을 테니스와 수영을 아주 정력적으로 하는 분이었어요.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사업도 참 열심히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 삼촌을 생각하면은 참 멋있는 삼촌이었다. 참 생각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었지. 이렇게 떠올리는데 그 삼촌이 너무 일찍 암에 걸리셔서 5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삼촌이 병원에 계시면서 정말 쇠약해진 모습도 보았고 의식을 잃고 계실 때 제가 삼촌한테 삼촌 꼭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이런 얘기를 귀에다가 소근소근 하기도 했는데 그때 삼촌이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 이런 거 다 기억이 나지만 저는 삼촌을 그 모습으로 떠올리지 않거든요. 늘 그 건강했던 삼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너지가 있고 활력이 있었던 그리고 그 활력으로 인해서 남들에게 여유를 베풀고 부드럽게 대해줄 줄 알았던 멋진 한 인간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인생에 결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일찍 떠난 사람으로만 기억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 그것이잖아요. 네, 하나 씨는 외삼촌의 생애를 잘 알고 있고 그분을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에 겪었던 질병이나 죽음도 그 생애 전체의 작은 일부로서 바라보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병을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되게 하기 쉬운 실수가 그 사람을 그 질병만으로 정체화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 사람 무슨 암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디가 아픈 사람,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을 구성하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뭉뚱그리는 그런 것 때문에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병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일터 같은 곳에서는 좀 쉬쉬하면서 내가 아픈 사람으로 규정받고 싶지 않아서 그 치료의 과정 같은 것을 숨기는 경우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그저 안타까운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했던 수많은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갖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기억들을 질병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다 잡아먹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최근에 이런 건강에 대한 담론, 건강 지상주의라고 불리기도 하는 건강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새해 인사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건강이 최고죠. 올해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실 그런 말 정도는 당신이 건강하길 바란다라는 덕담의 뜻이죠. 근데 이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라는 말이 품고 있는 것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심각한 질병이 닥쳐온 그 사람의 삶을 갑자기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조심해야 될 말이죠. 저는 근데 건강해라, 건강하자, 건강하세요. 이런 말은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검열하는 또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건강하면 좋죠. 근데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 건강을 바탕으로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주 지 몸 하나를 끔찍이 챙겨서 좋다는 거 챙겨 먹고 건강 염려증? 맨날 약수터 가고 하루에 5-6시간씩 자기 몸에다가 뭘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뉴스에 악플이나 달고 있고 어린 사람 성희롱이나 하고 이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건강해서 오래 살면 살수록 좀 그런 거 아니야?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거지. 자신의 건강한 몸으로. 우리는 건강이 아니라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건강을 도모하는 게 맞는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건강하게 살면서 무엇을 누릴 것인가, 내가 인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건강이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죠. 돈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치. 돈 그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 돈이 그래서 나한테 이제 충분히 많아졌어. 그러면 뭘 할 건데? 저희가 친구들이랑 가끔 그런 대화를 나누거든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해도 통장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 그럼 뭐 하고 싶어? 근데 그 질문의 본질은, 우리의 의도는 우리가 돈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게 됐을 때 어떤 활동으로 생활을 채우고 싶은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뤘을 때 그러면 너 자신은 그것과 분리되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가? 그런 질문인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재테크하고 싶어. 뭐 어디다가 투자할래.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위를 높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한 달에 2천만 원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아니 근데 돈 자체를 목표 삼으면 끝이 없는 거야. 맞아. 2천만 원으로 만족할까? 그래도 뭐 집은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부동산이 비싸서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지. 그리고 모든 게 상대적인 거지. 그렇게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는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돈으로 산 여유를 통해서 내가 그 시간 여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사람 나고 돈 났지. 저는 예전에 포로스터의 어떤 책을 읽다가 그게 빵 굽는 타자기였던가 헷갈리는데, 너무 가난해서 마구 닥치는 대로 뭘 쓰는 생활을 하다가 점점 이제 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번 것의 가장 좋은 점은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다. 제가 그걸 가난한 20대 수첩에 옮겨 적으면서 돈에 대해서 너무 돈돈하면서 생각하지 않는 그런 때가 정말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의 유한한 삶에서 돈만을 생각하면서 산다면은 또 얼마나 허망합니까? 비슷하게 건강이라고 하는 게, 건강을 관리하고 건강한 상태가 유지된다면 좋죠. 근데 그 건강 관리라는 말에도 좀 복잡해지는 게, 맞아. 관리한다고 안 아픈가? 맞아. 질병이 덜컥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 죄책감을 또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관리에 실패했구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이 찾아온 걸까? 이건 내가 뭘 잘못한 거다, 내 몸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질병이라는 않죠. 게 인과관계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좋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는 건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지자원을 많이 뺏기겠지만 생각만 하는 건 아니지. 그 건강, 그렇지. 아픈 사람들은 그 질병을 치료받고 관리하고 또 돌봄을 받고 이러느라고 많은 에너지와 자원이 사용이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삶을 살 기회를 모조리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표현 자체가 병마와 싸운다. 질병을 대하는 것 자체를 전쟁의 프레임으로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갖고 있는 은유,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바 자체가 우리의 사유와 삶을 프레이밍하기도 하기 때문에 질병은 싸워서 박멸해야 할 것, 그 전투에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이겨야 할 것, 스로들 자꾸 생각을 하죠. 예전에 율라비스의 면역에 관하여라는 너무 훌륭한 저작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 저자가 제안한 은유는 정원을 가꾸듯이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을 질병이 오더라도 그것과 함께 계속 가꾸듯이 살아가는 것을 제안하면서 거기에 어떤 얘기들도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제가 코로나 대유행 시절에 그 책을 읽었는데 나의 건강이 그때는 이제 유행병과 관련이 있잖아요. 전염병과. 그러니까 나의 건강이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나의 건강은 우리 모두의 여러 가지 건강과 환경과 계속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각자의 정원을 가꾼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와닿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에게 어떤 질병이라는 새로운 상태가 왔을 때도 그것을 다듬어 가면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된다면은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갖는 마음가짐 자체가 꽤 달라질 수도 있겠죠. 톡토로들이 이번 화 주제에 관한 메일을 여러 통 보내주셨는데요.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피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선우 작가님. 저는 피닉스 다운타운에 있는 외상센터를 포함한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채피토로님의 이름도 채플린 인 피닉스라는 직업으로 지었다고 적어주셨네요. 한국에서는 채플린 하면 병원 원목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의 채플린은 조금 다릅니다. 특정 종교에 속하기보다 다양한 문화와 신앙을 가진 환자와 가족들에게 영적,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이에요. 종교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삶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며 의료진과도 협업하고 때로는 임종을 준비하는 분들을 곁에서 동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길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제가 하는 일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픈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에 함께 머물러 주는 일. 평생 나서기보다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던 저에게 채플린이라는 자리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질병에 관한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은 양극화하자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질병을 싸워야 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신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는 집념의 한국인의 정신으로 질병을 정복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고 전쟁 치르듯이 질병과 맞섭니다. 내가 이 병을 더 좋은 병원으로 가서 최고의 의료진들과 이겨내야지. 최고의 스케줄로 운동을 하고 최고의 식단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방법들을 강구하고 진취적으로 질병에 맞서는 것은 참 좋은 대처 방식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지의 중심이 가 있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모든 책임이 내가 더 잘해야 한다로 향하기 때문에 병이 나아지지 않으면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금방 소진되기도 합니다. 질병을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싸움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치료를 붙잡고 계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치료를 계속 시도하다가 몸이 너무 약해져 정작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떠나기도 합니다. 가족들 역시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환자를 붙들다가 정작 환자가 가장 필요로 했던 편안함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질병을 이겨야 하는 전쟁으로만 바라볼 때 생기는 인간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한편 다른 부류의 환자들은 병을 이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살다 보면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다. 꼭 내가 아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가치관으로 질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병과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런 감정의 파도를 견딜 수 있는 유연함으로 병과 동행하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제가 일하는 신경외과에는 여러 번 입원하셨던 중증 악성 뇌종양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1년 동안 5번이나 입원하셔서 뇌압 조절을 위해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반복해야 했던 분이셨어요. 그분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질병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모습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 절망 속에 계시다가도 가족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버티는 과정 속에서 본인과 같은 환자들을 돕고 싶다며 딸과 함께 팟캐스트를 시작했다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달쯤 지나 다시 뇌압 상승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을 때는 늘 마취 상태라 대화를 나눌 수 없었지만 그분이라면 이 과정마저도 조용히 받아들이며 또 한 번 잘 견뎌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류의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놀라울 만큼 평화롭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분들이 보여주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겸허함,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위엄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불치병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은 죽음을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순환으로 받아들입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남은 시간은 더 의미 있고 더 귀하고 더 온전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고 제 마음도 다시 겸손해집니다. 그분들이 보여주는 마지막의 평화는 제게 늘 큰 가르침이 됩니다. 작가님들이 나눠주신 주제를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익숙한 제가 이렇게 저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작가님들, 톡토로님들 다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일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죽음 곁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앞부분에 이렇게 써주셨는데 한글로 미국에서 오래 지내서 한글로 이렇게 글다운 글을 써보는 게 한 20년도 넘은 것 같다. 짧은 문장 실력을 이해해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병과 싸우는 태도를 가진 환자 또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당사자인 환자나 가족으로서 이런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그걸 넘어서서 어떤 사람이 아플 때 그걸 지켜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도 그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써주셨잖아요. 한국인들이 뭘 해도 정말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병으로 힘들어할 때도 왜 너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질병에 맞서는 태도를 갖지 않는가 혹은 갖지 않는 듯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마치 삶을 포기한 것처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처럼 환자로서 질병을 낫게 한다는 그 본분에 충실하지 않은 것처럼 바라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위중한 병을 앓으면서도 팟캐스트를 시작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암과 책의 오디세이가 생각이 나네요. 독서 커뮤니티 금음의 대표인 김세섬 대표님과 남편인 장강명 작가님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죠. 그분들도 지금 언급해 주신 이 환자의 사례처럼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공유하고 치료받는 과정에 대해서 음성으로 기록하고 있는 팟캐스트인데 우리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특히나 어떤 희귀한 질병에 걸려서 생존 확률이 낮은 질병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이 24시간 굉장히 불행할 것처럼 여기게도 되는데 그 삶 안에도 아주 다채로운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팟캐스트입니다. 매일매일 짤막하게 올리시잖아요. 256화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기기증 등록할 때의 이야기도 있고 유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새섬의 잃어버린 식욕을 찾아서 라고 하는 코너로 식당에 대한 추천과 비추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죠. 섭식을 잘 챙겨야 하는데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은 입맛이 없어지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해서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추천 콘텐츠죠. 질병과 상관없이 다이소에 가면 꼭 사야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추천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책 추천도 해주시고 그리고 256화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지난번 200화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200일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라고. 지금 256일째 질병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느낀 것, 알고 있는 것들, 또 전해주고 싶은 것들을 나눠주고 또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채피토로님이 말씀해주는 어떤 위험이 있는 환자, 디그니티를 가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암과 책의 오디세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식욕을 찾아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제가 예전에 선우 씨한테 당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영향력이 아주 큰 이 저성노아 선생님이 지금은 문제가 생겨서 나오지 않고 있죠. 근데 선우 씨 그 렌틸콩 밥이었나요? 저성노아 밥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이분 광고했던 거 싸게 팔 때 엄청 신나하면서 샀잖아요. 선우 씨는 맞아요. 원래 그쪽을 좋아해. 잡곡밥을 제가 좋아하고 뭐 이 제품은 죄가 없잖아요. 그치. 이분이 개인적으로 일으킨 어떤 무리가 있는 것이고 제품의 퀄리티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때 할인할 때 좀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저성노아 선생님이 내놓는 메시지들 중에 제가 참 이제 종종 의아할 때가 있었는데 그 개념은 좋죠. 나이가 100세 시대를 살게 될 테니까 병을 가진 채로 오래 살기보다는 노화가 되는 속도를 늦추자라고 하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자. 근데 제가 보고 참 의아했던 것은 한번 여들톡에서 또 얘기했던 적 있죠. 라면을 먹을 때 면이 아니라 렌틸콩을 넣고 면도 넣었어. 면과 렌틸콩을 넣고 끓인 걸 보고 제가 스트레스를 확 받은 거예요. 아니 라면을 안 먹으면 모를까. 라면을 먹을 때는 그 조리법대로 그 튀긴 면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어야 스트레스도 그 라면과 함께 씻겨 나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또 음식을 좋아하는 묵고제비 관점에서 볼 때 약간 논란이 있는 게 라면을 우리가 다 먹고 나서 밥을 말아 먹을 수 있잖아. 근데 그때 렌틸 콩밥을 말아 먹는다? 이런 정도는 허용이 돼, 마음속에서. 그건 오케이. 근데 면을 반만 넣으면서 렌틸 콩만 넣는다. 이거는
음식을 너무 기능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그렇죠. 음식을 기능적으로 바라보려면 아예 라면을 안 먹어야 맞아. 근데 라면을 먹을 바에는 저는 라면을 끓여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절충인 거지. 한국 사람이 라면을 끊을 수는 없는데 라면을 먹되 단백질을 그런 방식으로 챙긴다라는 건데 그럴 거면 계란을 넣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음식을 맛이라든가 사회적 맥락이라든가 어떤 식문화 이런 여러 가지의 총합이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그냥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도구로만 바라보면 묵고제비의 마음도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는 지금 고양이들이 다 15살을 넘긴 노령묘가 셋이 살고 있잖아요. 첫째 고양이는 이제 몇 개월이 있으면 20살이 되는데 밥을 잘 먹는 날이 있고 잘 안 먹는 날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얘한테 추르를 밥 위에 얹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추르가 건강에 좋은 성분이 아니라고들 하잖아요. 고양이들이 대부분 너무 좋아하는 간식이지만 그렇게 건강에 좋지는 않다. 근데 저는 저희 고양이들이 15살이 다 넘었고 추루를 지금까지 맛있게 종종 먹으면서 잘 살아왔어요. 그리고 추루 성분을 더 몸에 좋은 걸로 개량한 그런 추루들이 있는데 그건 애들이 또 안 먹어. 그렇게까지 뭐 가끔 좀 먹기는 하지만 흥이 안 나는 거지. 근데 나는 흥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고양이가 근데 흥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우리가 몰라. 그냥 잘 먹는가 안 먹는가지. 그래. 애들이 혀에 모터를 단 것처럼 이렇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를 봤을 때 얘의 정신건강에 이 간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거죠. 다이어트를 할 때도 치팅데이라는 게 꼭 있잖아요. 그리고 치팅데이 때는 원 없이 먹고 싶은 거 먹고 죄책감 없이 좀 스스로를 풀어주는 게 장기전으로 봤을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그렇게 렌틸콩 라면에 대해서 가졌던 의문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해소해주는 칼럼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선우 씨한테도 그것을 공유를 했었는데 이분은 약사이자 푸드라이터인 정재훈 약사님입니다. 이분이 중앙일보에 쓴 칼럼의 제목이 건강은 삶의 목적이 아니다 라는 거였어요. 저희가 앞부분에 그런 얘기들도 했죠. 이 말이 제가 요즘에 건강지상주의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던 어떤 부분을 너무 정확하게 짚어준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를테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분이 강연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건강 위험이 커지니까 건강의 관점에서만 보면 다리를 떠는 게 혈액순환에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리를 그 자리에서 막 떠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다리를 막 옆에서 막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 그게 보기에는 좋지 않죠. 정신사납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음식을 막 우물우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고 깔끔하지 못한 인상을 주잖아요. 근데 대사의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밥을 먹고 나서 걸어 다니는 게 좋기 때문에 건강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식탁이 아니라 러닝머신에서 밥을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건강만을 목적으로 두고 사람들이 다 앉아서 다리를 떨고 러닝머신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면은 그 삶의 모습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죠. 음식 문화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넘어서는 사교와 사회성, 예절, 의식 이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니까요. 만약에 정말 건강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자면 설날에 떡국 먹는 것도 되게 그치.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떡이라는 거는 정말 그 정제 탄수화물의 압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건강을 위해서 떡은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새해를 기념하는 2번이구나. 신정에 한 번, 설에 한 번 이렇게 이 떡국이라는 걸 먹으면서 새해가 되는 기분을 나누는 거.
이런 문화 속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같이 가족들과 함께 떡국을 끓여 먹는 것으로 기념하는 어떤 시간,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그 느낌을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거. 근데 음식을 정말 기능과 효율로만 접근을 하면 이런 게 사라져서 좀 슬프죠. 근데 저는 기능과 효율로도 물론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가 굉장히 치명타를 입히는 경우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능과 효율로도 떡국을 맛있게 먹는 게 정신 건강에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절이 왜 있습니까? 옛날에 다 농사 짓느라고 바쁘고 내내 노동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추석이라든가 설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맞아서 맛있게 특별한 음식들을 만들고 그거를 대거 나눠 먹고 저 멀리 떠나갔던 친척들도 명절을 맞아서 돌아오기 때문에 동네 개들이 어린 개들이 낯설어서 컹컹 짖고 막 술을 한 잔 걸친 어르신들이랑 어디 또 싸움도 나고 이러면서 시골 출신이야? 나는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 거 아는데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아니야 실제로 나도 어촌마을로 명절을 새러 갔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얼굴 보고 고스톱도 치고 그러면서 뭔가를 함께 푸는 거잖아요. 지금은 문화적인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지만 그런 리듬은 아주 중요하고 저희도 고향을 명절에 가지 않게 된 대신 불효자는 놉니다라는 모임을 해서 다 같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곤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었죠. 그런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 그게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잘 해내기 위한 어떤 책임감 같은 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행사가 됐든 프로젝트를 잘 끝내고 난다면은 맛있는 음식을 다 함께 먹으러 간다든가 하는 그 긴장을 풀 수 있는 기회를 풍족하게 줘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인간에겐 필요하죠. 자, 메일을 하나 읽어볼게요. 암 투병 중인 수의사 톡토로의 건강에 대한 생각 변화라고 하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오랫동안 언니들과 시간을 공유해 오고 있다고 믿는 멍냥토로입니다. 저는 올해 만으로 36, 두 돌을 앞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가진 건 건강과 신용뿐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2025년 초 한 톡토로 분이 댓글 사연에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은 폭력적이다라는 깨우침을 일깨워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언제나처럼 여둘톡을 듣다가 머리를 두들겨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여둘톡 들으면서 그렇게 깨우치게 되는 순간을 좋아하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2025년 초에 늘상 해오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일은 휴무라 10개월 된 애를 맡겨두고 남편이랑 간만에 데이트를 할 생각에 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검진 초반에 여성질병검진에서 갑자기 가슴에 5cm가 넘는 혹이 보인다며 암인 것 같아 대학병원을 가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건강검진센터에서 의사가 그렇게 확실한 표현을 쓰는 일은 드물다는 걸 알고 있어서 에이, 내가 암? 설마 하면서도 염려가 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건강을 자부하는 사람 중 하나였고 애를 보느라 잠을 잘 못 잤고 그래서 피곤했던 것 말고는 에너지가 넘치는 중이었습니다. 암? 말도 안 돼. 모유수유하고 뭔가 염증이 생긴 거겠지. 관련 논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수의사입니다. 손으로 촉진해서 피부에 있는 작은 종괴, 강아지 고양이의 유선에 있는 2, 3mm짜리 종양도 잡아내는 것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가슴에 있는 5cm 종괴를 내가 몰랐다고? 네, 저는 저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보호자에게 더 좋은 수의사, 아픈 강아지 고양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휴진이라도 야간 응급콜에도 출근하는 사람이었고 실력이 뛰어난 수의사가 되고 싶어서 수의학 박사 학위를 땄고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과 협진하기 좋은 동료가 되기 위해 꽤나 감정 소모를 하며 살았습니다. 집안일도 잘하고 싶어 최선을 다했고 아이도 잘 키우고 싶었고 원가족이 화목하지 않았기에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남들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묵고제비에 하고제비인데다가 느리게 습득하는 편이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서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일궈내면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잠을 줄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난 숏슬리퍼야 라며 서너 시간 자는 삶을 대학 시절부터 15년 넘게 해오던 중이었더라고요. 아이고. 게다가 진단받던 시기는 계엄 이후였고 대학병원 전원을 위해 병원 여기저기를 떠돌고 있을 때에 이동하면서 파면 선고를 들었으니 전 국민이 불면증에 사로잡혀 있던 시기였죠. 네, 전 유방암 3기입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는 10개월 정도 되었고 선항암, 수술, 방사선 치료, 다시 표적 치료로 후항암을 진행 중이며 올해 6월 말까지 표준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암투병을 시작하며 제가 전과 다르게 생각하게 된 건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너무 많은 정보를 탐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제가 인정하는 시간은 의외로 길지 않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받아 일터인 동물병원으로 가져가 현미경으로 직접 보고 나니 개 고양이에서 진단할 때처럼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암 선고를 받은 당일 밤에는 온종일 울었지만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10개월 된 딸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의 모든 순간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 내 아이를 덕질하는 일이 이렇게 끝날 순 없다 하고 이 암 녀석과 싸우는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차피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될 부분이니 너무 많은 걸 미리 알려고 하면서 걱정을 사서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잠을 더 자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웃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돈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정말 잘 되어 있고 또 개개인의 보험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진단명과 암의 세부 타입이 나오고 나서 더 높은 생존율과 낮은 재발률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약물들은 비급여여서 보험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지원을 받아도 표준 치료비로만 3주에 400만 원가량의 지출이 생기더군요. 병원에서 표준이라고 제시하는 치료를 끝까지 받기 위해 필요한 돈은 대략 1억 원이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엄청 고액이네요. 보험 환급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제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당장 업무량을 줄이면 수입도 줄어드는데 아이도 키워야 하고 고정 지출도 정해져 있고 좋은 걸 먹으려면 생활비는 더 늘 텐데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던 예적금을 정리하고 앞으로를 계획해야 했습니다. 비용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제시하는 치료를 다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약들이 효과가 입증되고 보험 대상이 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투약해야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짧아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병과 함께하는 삶은 엄청나게 괴롭다기보단 오히려 불편하고 귀찮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평생 암을 두려워하며 이 녀석이 재발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불편한 오른쪽 팔로 강아지 고양이를 들어 올리고 붙잡고 진단을 하기 위해 검진을 하며 이 팔이 재기능하도록 평생을 일정 시간 투자하면서 살게 되겠죠. 아픈 게 이렇게 불편하고 귀찮고 일상의 많은 시간을 병원에 쓰게 하는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도 그 누구도 나의 통증과 나의 외로움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진실이며 나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도 암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지금도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의사가 된 이후 12년 내내 내과 진료만 보고 있습니다. 학위도 내과 전공이고요. 수술로 완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외과 선생님들에 비해 완치가 불가능한 병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은 치료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당뇨,
신부전, 심장병 등과 같이 살아가고 관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걸 보호자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죠. 더 나은 삶을 위해 병과 공존하는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보호자가 웃을 수 있는 하루를 만드는 것이 저의 지난 삶이었습니다. 이런 저이지만 하루아침에 환자가 되는 것은 익숙해지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개와 고양이에게 주입하던 항암제를 제 몸 안에 넣는 과정을 겪고 그 항암제가 미각을 잃게 하고 장세포를 다 파괴해 설사를 하게 하고 온몸에 털이 빠지는 순간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런 저를 지켜보는 저의 보호자들의 무력함을 알고도 그 마음을 헤아릴 에너지가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20번이 넘게 설사를 하는 몸으로 화장실을 들르며 가느라 평소 걸리는 시간의 2배를 써가며 대학병원에 가기도 하고 열이 39도가 넘어도 2시간씩 대기하면서 의사를 만나야 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림프절을 떼고 팔이 붓는 부작용을 관리하느라 매주 재활치료를 다니며 평소에는 집에서 절대 하지 않던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는 팔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제가 수의사로 진료를 볼 때는 오래 기다리셨죠? 힘드시죠? 아휴, 너무 지치시죠? 한마디 말로 끝났던 그 모든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혹은 기운 없이 시선만 주는 강아지, 고양이의 상태, 그리고 보호자의 무너지는 마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로 살면서 생활은 좀 더 명료해지기는 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겐 제가 암 환자여서요 라는 말로 까임 방지권을 행사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쓸데없는 먼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허황된 꿈은 저절로 정리되고 오늘과 내일 정도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말이 뭔지 체감하게 되었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격렬히 사랑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 누워있는 순간에도 내 삶에 쉬어가는 시간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렵기는 합니다. 한국 나이로 올해 37인데 이 투병 시간 동안 많이 뒤처지게 된 건 아닐까? 아니라고, 괜찮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면서도 초조함이 엄습하는 밤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 이렇게 삶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나를 믿어야지 다짐합니다. 아마 저에게는 수면 부족도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라는데 지금 저에게는 얼마만큼의 스트레스까지는 괜찮은 건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는 정말 복가치즘의 정석으로 살았습니다. 업무량을 줄이고 근무일을 줄이고 보니 얼마나 기형적인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긴 한데 이전과 같은 업무량은 무리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할 줄 아는 게 이 일밖에 없어서 아니 사실은 제가 이 일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더 잘하고 싶거든요. 강아지 고양이들을 안 아프게 오래 살리고 싶고 저를 믿고 저를 찾아와 주는 보호자들을 더 오래 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보고 싶은 진료만 골라서 볼 수도 없고 병의 특성상 악화되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등 일을 하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하나 10년이 넘도록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상황이니 아마 일을 하면서 적정선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암은 사고와 같다고 보호자 본인이 당신의 반려동물을 잘못 키워서가 아니라고 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저도 암 진단을 받고 나서는 내가 왜? 자문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나 의료 파업 때보다는 나은 상황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귀병, 난치병인 분들에 비해 빠르게 진단되었고 진단 후에는 정해진 방식대로 치료를 이어가면 되기에 치료 전까지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의 그 노고를 조용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유방암은 암도 아니래. 내가 아는 누구는 유방암이었는데 몇 년째 잘 살고 있대. 하는 가벼운 위로가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고 건강하고 운이 좋게도 아픈 적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내가 먼저 유병자 선배가 되었으니
나중에 늙어 행여나 내 길을 따라올 때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지를 않기를 바란다며 서운한 마음을 털어버리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도 사라집니다. 아니, 건강할 때에 비해 더 현재에 머무르며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둘톡을 듣고 산 최지은 작가님의 그렇게 다시 나는 삶을 선택했다 책이 막 도착했습니다. 저보다 많은 것을 겪은 분께 또 머리를 두들겨 맞는 어떤 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멍냥토로님 이렇게 길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써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멍냥토로님의 메일을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책이 있는데 사랑과 통제와 맥주 한 잔의 자유라는 책이에요. 이 책 또한 최지은 작가님 책처럼 김도미 작가님이 본인의 질병 경험을 직접 쓴 그런 책이고 여기에 시사인 장희로 기자님이 추천사를 쓰셨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친절한 당신은 병자를 대하는 일에서조차 정답을 찾고 싶어 한다. 우리는 좀채 모르는 걸 모르는 대로 둘 줄 모른다. 김도미는 건강이라는 종교와 완치라는 신화 바깥에 있는 모른다의 세계를 같이 헤매자고 요청한다. 우리가 남의 질병에 대해서 너무 쉽게 원인을 진단을 하려고 들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들고 그게 어떤 진행으로 나아갈지를 뭔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는 되게 불편해하는 그런 습관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문장이었어요. 저에게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자. 최지은 작가님도 그러셨죠. 아프고 난 뒤에 사람들이 본인에게 질문을 정말 많이 한다고. 그 원인을 알아내고 병에 대해서 취재하듯이 그렇게 아주 많은 질문들을 받고 그에 대답해야 한다고. 그것도 너무 피곤한 일이지 사실. 그렇죠.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 메일을 읽으면서 스스로도 말씀하셨죠. 복가치즘의 정석으로 살았다. 이 메일에서도 본인이 느끼고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쓰셨다는 게 느껴지고. 맞아. 너무 열심히 사는 분이라는 게 전해지고 저는 좀 걱정되었던 구절이 지금 37살인데 뒤처지는 게 아닌지 이런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두려움은 느낄 수 있지만 뒤처지고 말고가 어딨어요. 정말 이것도 건강에 대한 어떤 완벽한 건강한 상태가 있다라는 신화, 환상처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삶의 속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삶의 속도는 다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고 본인의 인생에서 지금 10년 넘게 잠을 줄여가면서 노력하며 살아오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직업적인 보람을 찾고 계시고 성취를 많이 이루셨는데 인생에서 잠깐 속도를 늦춰야만 하는 시기가 또 있는 거죠. 내가 좋은 수의사가 되고 좋은 동료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시민이 되는 것 다 중요하긴 하지만 모든 중요한 것을 다 해내면서 어떻게 삽니까? 지금은 이런 걱정을 떠나서 잠부터 좀 푹 잘 주무시려고 노력하고 수면 시간을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똑토로들이 수동으로 추천해 주는 거를 좋아하시니까 요 다음 편에는 새해에는 잠을 잘 잡시다 편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들어보시면은 잠이라는 게 뭐 잘 자면 좋지를 넘어서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우리 삶에서 하고 있는지, 잠이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둘톡 40화입니다. 새해에는 잠을 잘 잡시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 여둘톡 57화 휴식의 기술 편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체 건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금
메일을 보내주신 멍냥토로님도 내가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는 그 복가치즘, 그 스트레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이 질병에 대해서도 정말 완벽하게 대응을 하려고 너무 노력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게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마인드 바디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체와 정신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하미나 작가님의 미괴 오똑이라고 불리죠. 여성 우울증.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 이 책은 여성 우울증에 대한 책으로 수많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병의 여러 면을 다각도로 바라본 아주 훌륭한 책인데 여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턱관절 장애라고 하는 질병. 턱에 긁지만 통증을 느끼고 턱이 빠지기도 하고 저도 소리 나요, 턱에서. 근데 이것이 90% 넘게 여성들이 앓는 질병이고 이것이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신체화되어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진짜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네. 그리고 이것이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많은 경우 여성들의 통증에 대한 말을 징징거림이나 엄살로 치부하는 사회 문화 때문에 이게 병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최근에 재판에서 승소한 미니진 OK 레코드 대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신체 증상으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신경정신과로 가봐라 라고 해서 거기 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때는 뭐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개념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을 때였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저런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혹시 술, 담배 하세요? 아, 저는 술이고 담배고 안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욕을 하라 그랬나? 나 기억난다. 그럼 욕이라도 하세요 라고 했다고. 우리가 해선 안 될 거를 모두 지키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체에는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이런 건 나쁜 거, 이런 건 하면 안 좋은 것, 건강에 나쁜 것, 해로운 것이라고 하는 거를 모조리 다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 아주 해로워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욕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들톡에 우리가 화낼 줄을 모르나 라고 하는 표현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장하지 않아도 점점 다들 달인이 돼. 우리는 욕하고 멘탈이 좋아졌어. 아뿔토로님의 메일을 짧게 소개해 볼게요. 아뿔토로라는 톡토로 이름은 제가 지난 178화에서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아뿔싸 나는 결혼을 해버리고야 말았구나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와서 아뿔싸 토로라고 할까 하다가 톡토로명으로 삼기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아뿔까지만 채택을 했다고 하십니다. 아니 아뿔싸가 아니라 아싸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싸 난 결혼했다. 아무튼 아뿔토로님의 메일이고요. 다음 에피소드 주제가 건강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문득 우리 가족의 병력을 자랑 괄호 열고 물음표 해볼까 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치매시고 어머니는 2년 전 소화기 암 수술을, 큰언니는 5년 전, 둘째 언니는 7년 전, 셋째 언니는 1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넷째인 저는 작년 말에 유방에 비정형 세포가 발견되어 수술을 했습니다. 저의 경우 최종 진단은 암의 단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추가적인 치료는 피했습니다. 유전의 무시무시함에 대해서 톡토로 분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다수가 암 2기에서 3기 말까지 다양한 병기의 암 진단을 받았고 모두들 한때는 무서워하고 서러워하고 억울해하면서 충분히 괴로웠지만 결국은 치료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고 지금은 건강하게 모두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혹시라도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톡토로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을 받았을 때 언니들이 해준 조언은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성실히 치료하면 다 낫는다 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다거나 저절로 지나간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투병 생활도 윤상의 달리기라는 노래 가사처럼 틀림없이 끝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두 분 작가님께서 건강 관련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하는 주제는 돌봄 노동 관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약 2주의 시간 동안 누가 간병을 할 것인지에 대해 형제들끼리 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도 혼자 계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돌볼 사람, 어머니를 돌볼 사람을 나눠야 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없기도 하고 휴가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간병을 맡았고 중간중간 교대하는 날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제가 엄마 곁을 지키고 아버지는 언니들이 돌아가면서 집에 모셨습니다. 항암 기간 중 응급으로 갑자기 입원하게 되셨을 때도 당시 회사를 쉬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제가 며칠간 병원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언니들에게는 돌보아야 할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엄마의 치료 과정 동안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한껏 했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딸린 식구가 단촐한 자식에게 돌봄이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 없으니 물리적인 시간을 내기 좀 더 쉬우니까요. 하지만 저도 엄마의 병원 나들이마다 같이 따라 나서는 게 쉽지는 않아서 은근히 형제들이나 엄마가 고생한다, 고맙다라는 말을 해주길 바라게 되고 저의 수고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때때로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형제도 많고 다행히 엄마가 보험도 들어놓으셨으니 어찌저찌 지나갔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이겨나가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친구와 이런 얘기를 나누던 중 아무래도 가족 중에 돌봄 노동의 여성 편중이 심하며 자식들 중에는 결혼을 안 했거나 또는 아이가 없는 사람에게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나눴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했는데 어떻게 끝맺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라고 끝내기에도 아니 어디 앉을 때는 있는 곳에서 끝내야지 그루터기 나무도 없는 엉뚱한 산 중턱에서 끝내는 것 같네요. 이야기가 너무 어수선하게 끝맺게 되어 죄송합니다. 염치 없지만 두 분께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눠주시기를 기대해도 될까요? 그럼 겨울철 장염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불토로 드림. 아유, 이상입니다는 그 맛이에요. 얘기를 하다가 산 중턱에서 갑자기 딱 끝내는 그 깔끔함. 아,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돌봄 노동이라는 주제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 한 회차를 주제여서, 따로 해야 돼요, 이거. 네. 정말 저희가 이 시간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되게 큰 덩어리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건강을 신경 써야 되니까요. 지금 적어주신 것처럼 정말 결혼 안 한 여성 형제, 프리랜서인 형제, 아이가 없는 형제, 이렇게 돌봄 노동이 주어지게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례인 것 같아요. 당연히 서운해지게 됩니다.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말도 한 10년 전만 해도 잘 쓰이지 않던 말 아닌가요? 근데 그것에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도 이제 조금씩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 노동의 수고를 더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고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때죠. 고령화 시대에는 진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완벽한 건강이라는 것은
허상에 가깝고 그리고 중대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게 아니죠. 아뿔토로님의 가족, 자매들이 모두가 암을 겪었고 차례로 병원에서 하라는 치료들 잘 따라가면 이 시간이 지나간다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줬던 그 문장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 근데 지난번 8살 온라인 북토크 편을 네. 편집을 와다다 급하게 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이제 들어봤더니 네. 편집하다 보면은 이 말이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앞부분을 뭐 드러내면은 맥락이 나중에 들어보면 좀 달라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들어봤더니 저의 원래 이야기의 맥락은 한국 사회에서 2019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어떤 뭐 여러 사회적 반응 같은 것보다 2026년에 영미권의 매체들에서 나오는 반응이 더 폭넓게 이해를 하고 있고 세계의 흐름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독자의 반응보다 이런 매체 반응이 훨씬 더 반갑더라. 이렇게 맥락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건 아니지. 혼자 들을 때 좀 싸가지 없게 들리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요. 저희에게는 독자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톡토로들이랑. 그럼요. 저희가 지난 연말에 유튜브에 여덟톡을 업로드를 시작하고 이제 톡토로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수익 창출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막 AI한테 물어보고 해서 애드센스 계정도 만들고 그거를 채널이랑 연결하고 막 이런 걸 해놨는데 바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100 이상 쌓여야 되던데 지금 30 몇 달러 있어요. 톡토로 여러분, 다른 플랫폼으로 여둘톡을 주로 듣는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유튜브 계정 하나씩 있잖아요. 요새는 보니까 우리 엄마를 봐도 폰을 만들면은 계정이 자동 생성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아, 그래요? 네. 오. 유튜브 계정 남는 것들 하나씩 있으면 팔로우 좀 해주세요. 저희 구독자 아직 10,000명 안 되는 조그맣고 귀여운 채널이잖아요. 한번 $100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이크 하나 더 살 수 있지. 10,000명 되면 영상 송출하겠습니다. 팔로우 좀 걸어놔 주세요. 왜 이렇게 건들건들 얘기해? 팔로우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건 또 너무 굽신거리잖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보통 조댓 구할 순서로 얘기하지 않나요? 맞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개둘토로님의 댓글입니다. 두 분이 지나온 시간들과 함께 들으니 더 재밌는 북토크였어요.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178화 8살 온라인 북토크에 대한 댓글이죠.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소위 말하는 정상 가족의 구성원으로 읽었다가 개정판은 혼자가 되어 다시 읽게 되었는데 또 다르게 와닿더라고요. 영문판은 작가님들 추천대로 영어 공부 겸 읽어봐야겠어요. 결혼 정년기라 하는 것을 넘으면 이대로 내 삶의 형태가 굳어졌다 생각하잖아요. 저는 지금 WD2인데요. 혼자인 삶도 D2가 있어서 그런지 바글바글 알콩달콩 충만하지만 작가님들이 함께 살기 시작한 게 생각보다 늦은 시점이었다는 것. 이후로 두 분만의 멋진 챕터를 펼쳐나가고 있다는 게 저에게도 언제든지 새로운 분자식 가족을 만들 수도 있다는 두근거림을 안겨줍니다. 그 길을 앞장서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제도 기대됩니다. 즐거운 설 보내세요. 저희가 같이 살기 시작한 게 40대 들어서잖아요. 40대가 막 되면서. 지난 10년 정말 재밌었고 40대 이후에도 인생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고 배워나가는 것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을 한 사람에게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비슷한 것 같아요. W2C2D1 이라는 제목으로 댓글이 달렸네요. 분자식으로 우리 가족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2, 고양이 2, 개 하나겠죠. 이북 리더기를 처음 구매했을 때 작가님들의 책을 제일 처음으로 다운받아 보았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단숨에 읽어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20대 중후반 즈음이어서 언젠가 결혼을 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딱 인생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고민이 아주 많은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작가님들도 인생에서 이런 시기를 거쳐 지금은 꽤나 안온한 미래가 그려지는 참 멋진 40대를 보내고 계시지요. 저 또한 폭풍 같은 이 시기가 지나가고 평온한 40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을 품어봅니다. 저희 집도 룸메이트 짝꿍과 짝꿍의 반려고양이 2마리, 저의 반려강아지 1마리가 합가하여 쿵짝쿵짝 사내만에 사내만에가 왜 이렇게 리드미컬하지? 사내만에. 쿵짝 사내만에 하는 시기를 지나 재미와 행복을 5년째 쌓아가고 있답니다. 우리의 집이 너무나 따뜻하고 안정되었다고 느끼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혼란이 일렁입니다. 비교적 결혼에 대한 압박이 덜해진 요즘이라고 하지만 제가 일하는 직장이 너무나도 보수적인 교직 집단이다 보니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규정된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있는 비혼의 여성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도드라져 보이나 봅니다. 유유. 그래도 요즘은 작가님들의 팟캐스트를 들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인생은 기세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들을 잘 넘기고 잘 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라 하셨지요. 파도들을 잘 탈 수 있도록 힘과 근력을 꾸준히 연마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마음속 출렁임들을 다잡아 봅니다. 언젠가 저도 엄청난 실력의 서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꽤나 탈만했지라며 의연한 여유를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셨네요. 그러게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분위기, 여기서 내가 어떤 평균에서 벗어나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경험, 이런 게 사람을 은근 위축되게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하지만 한 발 벗어나서 바라보면 정말 보수적인 집단 안에서의 구식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겉으로 그런 얘기를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마법의 주문이 있거든요. 고조선이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나와 비슷한 어떤 형태 또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교직 싱글 톡토로들을 한번 모아보면 어떨까. 그냥 온라인상으로 오픈 채팅방만이라도 만들어서 인사만이라도 하면 훨씬 더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인지 가능한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탄탄한 그물망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안정적인 가족이란 여성과 남성의 결합만을 의미한다 생각했던 저의 가치관과 인생을 바꿔준 책입니다. 사랑하는 작가님들 12살 영문판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댓글에 부산 톡토로 카톡방 비번 아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라는 호소가 자주 보이던데 부산 카톡방에 계신 분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역마다 톡토로 카톡방이 많아가지고 비번이 아마 지역별로 다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겠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을 읽어볼게요.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님들이 사시는 바로 옆 동네인 성산동에 사는 30대 성산토로입니다. 망원동과도 가깝게 붙어 있어 작가님들이 들려주시는 팟캐스트 내용에서 동네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괜시리 기분이 좋기도 하고 반가울 때가 많답니다.
저도 작가님들처럼 혈연으로 이어진 원가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가족 분자식으로 말씀드리자면 W2D1. 두 여자와 한 명의 강아지와 살고 있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020년쯤 쉐어하우스에서였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쉐어하우스는 거실이나 주방, 욕실 등은 같이 공유 공간으로 쓰되 각자의 방은 따로 분리된 형태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비싼 주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 꽤 많은 청년들이 선택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저와 친구는 갓 대학 졸업 후 각자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쉐어하우스에는 총 방이 3개여서 저희 둘 말고도 늘 다른 한 명이 바뀌기도 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친구와 저는 각자 다른 대학이지만 전공이 똑같다는 점과 괄호 열고 심지어 전국에 별로 없는 전공이어서 더 놀라웠어요. 동갑이라는 점, 무엇보다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방향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룸메이트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사회생활이라 긴장도 되고 마음도 많이 힘든 시기에 집으로 돌아오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들과 좋은 공간에서 따뜻한 밥을 해먹으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제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보듬어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중간에 사정이 생겨 쉐어하우스를 나가고 저는 그 뒤로도 다른 사람들과 지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후 몇 개월 뒤 제 생일에 다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그냥 우리 둘이 같이 사는 건 어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쉐어하우스 시절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산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선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곧장 전셋집을 알아보며 망원동에서 첫 독립을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쉐어하우스 살 때와는 또 다르게 둘만 살면서 발견되는 지점도 많았습니다. 저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해 짐이 별로 없는 편인 반면 친구는 귀여운 빈티지 소품이나 아이템, 서적, 의류들이 꽤 많은 편이더라고요. 이사를 하는데 끝없는 짐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랑 비슷하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와 다른 이들을 만나게 될까요? 크크.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의 역할도 크게 보면 저는 설거지와 부엌 쪽 청소, 분리수거에 강한 반면 친구는 요리를 워낙 잘해 요리 담당과 제가 잘 보지 못하는 식물 담당, 화장실 청소 담당 등을 하고 있어요. 또 최고의 먹잘알, 먹고제비인 제 친구는 트렌드에 약한 저에게 늘 맛난 음식 조합이나 디저트 등을 소개해주며 제 입맛을 고급화시켜주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제가 하나 작가님 같고 친구가 선우 작가님 같지 않나요? 30대인 저희가 40대, 50대를 상상해 볼 때쯤이면 작가님들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20대 중반에 만나 30대 초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삶을 나눌 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것 같아요. 둘이 같이 산 지는 벌써 5년 차가 되어가고 있고 작년부터는 친구네 오빠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귀여운 강아지 덕분에 집안엔 더 활기가 돌게 되었고 또 한 명의 소중한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큰 기쁨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오손도손 재미나게 지내고 있네요.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저의 고향은 경상도지만 이번 설에는 가족들께 양해를 구하고 서울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친구는 가까운 인천 출신이라 설 당일에만 다녀오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휴일에는 또 다른 친구도 집으로 초대를 해서 평소 먹고 싶었던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보드게임하며 놀다가 저녁엔 뜨끈한 사우나에 가서 땀을 쫙 빼고 집에 와서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으며 밤새 수다 떨어볼 예정이에요.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연휴입니다. 그래, 이런 거 해야 돼요. 아우, 너무 재밌겠는데? 네, 너무 신나게 노십시오. 요새 황토 찜질방? 이런 데가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맞아. 겨울에 그런 데 다녀오면은 몸에 난로와 비할 수 없는 보일러로 채울 수 없는 어떤 온기가 쏙 들어오지 않나요? 땀 빼고 시원한 식혜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선우 씨는 가만히 있어도 열뻗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어서 읽을게요. 친구와 저 둘 다 원래는 결혼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대로도 너무 괜찮지 않아?
굳이 결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도 합니다. 결혼이 주는 최고의 장점이 안정감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꼭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답을 찾아야 할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등의 전통적 제도를 따라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지만 한 발짝 물러서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고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충분히 상상하고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저와 친구의 미래를 아직까지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어서 또 2년 뒤 집을 구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지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요즘의 삶이 정말 만족스러워서 더 큰 무언가를 바라지 않게 되는 것도 있는 듯합니다. 이른바 정상가족이 아닌 새롭고 다양한 가족 분자식이 한국 사회에서 훨씬 더 많아지면 그만큼 그 사회가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도 믿어요.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 주신 작가님들을 보면서 위로와 희망을 보게 됩니다.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아주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가족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보기 좋네요. 지금 안정감을 얻으셨다고 하니까 그냥 어영부영 거기 주저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 그래. 덕담이 아니야. 근데 결혼을 하는 것이 더 큰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압박감에 의해서 좀 조급한 선택을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불안정의 단계로 가게 될 때도 있죠. 근데 저는 무엇이든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 겪어보고 살아봐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안정이 있고 사람들이 더 크고 맞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안정이 있을 때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더 안정화시킬지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선우 씨에게 강하게 동의를 구하는 넌 아니야?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웃으시던데 황선우는 이제 우리 책도 온갖 나라에서 다 나와서 쉽게는 못 태워져. 아니 내가 아니라 그랬나? 저도 메일 하나 읽어볼게요. 네. 이번 179화 주제에 대해서 많은 톡토로들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본편에서 다 소화를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쉬워서 댓글 소개 시간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써니사이드 톡토로님의 메일이고요. 심리상담에 대해서 추천하는 그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월부터 여둘톡을 듣게 된 신입 톡토로 써니사이드 톡토로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건강을 다룬다고 하셔서 드디어 저도 톡토로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메일을 적습니다. 저는 심리상담과 우울증 약을 모두 경험해 봤어요. 몸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병원도 가고 PT도 받듯이 정신 건강도 다양한 방법으로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울증 약은 마음의 감기약, 그리고 심리상담은 마음의 시력을 교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이 약을 먹으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듯이 우울증 약은 굳게 닫혀있는 입술에 응급 처치로 미소 정도를 띄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어느 회차에서 선우 작가님이 불안은 모든 일이 중요하고 우울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우울증에 관련된 어떤 책을 읽고 인용을 했던 문구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우울증이 찾아오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거나 모든 것들이 지겹다는 생각이 들고 한 발자국 걷고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계속 자거나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우울증 약은 우선 침대에서 일어나게 해주고 최소한의 일상 루틴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뭔가 깜깜했던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깜깜했던 세상이 감기약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죠. 깜깜한 세상 속에 있으며 우울증은 당장은 나아지더라도 다시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깜깜한 세상이 만약 우리의 일상이라면 저는 톡토로 분들에게 심리 상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심리 상담은 보통 50분간 진행되고 매 회차마다 비용을 지불합니다. 2008년에는 1회마다 13만 원 정도였고 비용은 상담 선생님별로 다 다릅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심리 상담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거의 매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음이 많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아직도 상담 선생님께 연락해서 간헐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힘들다고 토로할 사람들은 부모, 친구, 멘토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제가 심리 상담을 추천하는 이유는 나와 인간적인 관계를 쌓아왔던 사람이 아니어서 대화할 때 자기 검열이 필요 없으며 전문적인 공감과 대화를 통해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눈이 나쁘면 시력을 교정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가끔씩은 시력을 교정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그때 마음은 어땠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 후 입사 2년 차에 지금의 남편인 남자친구의 추천으로 심리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사회초년생으로서 겪은 버거움도 문제였는데 발령받은 팀은 여직원 발령이 제가 최초였고 같이 발령받은 동기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성격이 모나기로 유명해서 저에게 회식이 끝나면 항상 그만 좀 나대라 라고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불합리한 일들을 그냥 넘기거나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노력이라도 해봤을 텐데 그 당시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라는 도간에 든 생쥐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입사 후 2년간 생각하지도 못한 사회생활의 변수들, 잘하고는 싶은데 답답하기만 한 나 자신, 그리고 불편한 동기와의 관계까지 도간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거의 익사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던 때 매주 심리 상담을 받으며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었던 위로와 공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제가 잘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친구들은 나름대로 비슷한 처지여서 서로 신세 한탄만 하다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당시 모든 것을 제 잘못인 것처럼 생각했던 저에게 제 잘못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점이 뭔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계발 책을 읽어도 저와 같은 상황은 안 나오기에 저는 제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 거라고 자책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거든요. 가장 충격적인 점은 특정 일과 상황에 대해 저의 반응이 매우 틀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대화를 하다 보면 외부의 자극이 문제가 아니라 저 자신도 모르고 있는 결핍이 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전문적인 상담사와의 대화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친구들은 주로 제 편이기 때문에 제가 비정상적인 부분도 공감해 주거나 아니면 친구일 경우 저와 같은 부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과 제가 실제로 행복한 모습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은 결국 저를 복가치기로 이끌되 결코 행복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심리상담 회차가 점차 쌓이면서 깜깜했던 세상이 조금씩 신호등이 생기고 차선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시력이 교정되니 거리감도 생겨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에 대해서도 거리두기가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돌과 같은 교통사고도 많이 줄게 되더라고요. 또한 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걱정 회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일상 전반에 대해 불안이 지속되는 범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성은 뛰어나지만 내면적으로는 예민하고 우울에 취약한 편이라는 것도요. 또한 저를 성장시킨 결핍은 유리조각처럼 마음에 박혀 있어 저를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2년간의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이 힘든 상황이 오면 피할 수는 없지만 무엇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든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심리 상담을 받은 사실을 숨겼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변인들에게 심리 상담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둘톡이 제 마음 건강을 위한 창고인 것 같아요. 너무 든든하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선우하나 작가님 그리고 톡토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우울증 약과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니 알아봐라 이런 얘기도 적어주셨는데 요즘은 회사에서도 건강검진을 지원하듯이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학교에도 예약을 통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라든가 아니면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책이라웃 김하나의 측면 돌파에서 허지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 회차가 조회수도 아주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지금까지도 제가 인사를 받고 있는 회차인데 네이버에서 허지원 김하나 쳐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겠고 그 회차가 좀 긴데 마지막 쪽에 심리상담 요즘 자격증이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곳을 찾아가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고를 해보세요. 이렇게 신체 건강,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이번 회차에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나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79화는 건강이라는 환상 편이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